쓴마블 입말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라는 뜻입니다. 중국 선종의 6대조 해능선사가 자신을 찾아온 남악회양 스님에게 던진 화두로 유명합니다. 남악회양 스님은 이 화두에 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 만에 깨우치고 선종의 7대조가 됩니다. 이 화두를 공부하는 스님들께서도 스승님을 만나서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화두의 공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남악회양 스님은 화두 공부를 하다 문득 분별이 오기는 한 듯하나 어느 지점까지는 깨우치지 못했다. 그럴 때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간절한 화두 의심의 한 생각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밤이 지나가고 낮이 지나가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되거든. 그렇게 더 푹 흐르고 흐르다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게 되고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될 것이다. 그때 몰랐던 화두가 해결됨으로써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그러한 힘이 솟아난다. 그러면 이 도리를 아는 이는 없는가 하고 제 방에서 선지식을 찾아가고 일문이답을 척척 해 나간다고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문은 일목요연하게 봐야 견성이지 혹중 혹부중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혹중 혹부중, 이 말은 선지식으로 또 하나의 문을 여는 화두입니다. 하나의 깨달음은 또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라는 무문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 용이 되고 부처가 되는 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집단지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지성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전문가보다 나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은 1910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곤충학자인 윌리엄 모턴 홀리가 개미의 이제 사회적 환경을 관찰하면서 처음 제시하게 됩니다. 이 홀러는 개체로서 이제 미미한 개미가 공동체로서 협업을 하여서 거대한 개미집을 만들어내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개미는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군집을 하면 높은 지능 체계를 형성한다라고 이제 그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후 이제 힐러의 그 관찰 일기를 바탕으로 피터 러셀이 그 다음에는
톰 애틀리가, 그 다음은 하워드 볼룸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계승을 하게 돼요, 연구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하게 된 사람이 제임스 서로이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실험 결과를, 이 앞에 선배들이 해놓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요. 어디 가든지 꼭 정리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옛날에 철학에서도 칸트가 철학의 저수지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칸트는 늙어 죽을 때까지 결혼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미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꼼꼼했대요. 그 매일 3시가 되면은 규칙적인 시간에 그 산책했다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하면 잘할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면 잘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그 철학을 고대, 중세 뭐 다 모아가지고 칸트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칸트를 철학의 저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철학은 칸트로부터 흐른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는 꼭 존재를 합니다. 이 개미 집단을 정리한 사람이 존재를 해요. 이때 존재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임스 서로이키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특정 이제 조건에서 집단은 집단 내부의 가장 우수한 개체보다 지능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이제 피에르 레비라는 사회학자가 등장을 해요. 아, 거기에 할 말 있어 하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지성의 개념을 정리를 또 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때 집단 지성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확산이 됩니다. 이 집단 지성은 비단 뭐 사이버 공간에서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은 집단 지성의 대표적인 예로는 위키피디아, 오픈소스, 뭐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트위터, 뭐 페이스북 등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집단 지성과 관련된 뭐 논의들은 네트워크 사회의 이제 도래를 전제로 하고 있죠. 1990년도 이후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집단 지성과 네트워크 사회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을 해주고 있고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레비는 인간 사회에서 관심 또는 의식이라는 개념이 집단 지성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관심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첫 걸음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레비는 누스페어라는 개념을 차용합니다. 이 누스페어는 집단 지성의 내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정신적인 영역을 말을 하는데요. 이 정신적인 영역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의식 같은 거, 일종의 이 의식 같은 것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깊게 이제 유대 관계를 형성을 하고 상호 교류, 교환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점점 이제 확장되어 가고 인류 사회를 이제 변화시키는 단계까지 이르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성은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이미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씨족 또는 부족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후회적 관계성 또는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집단지성은 개인들이 함께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성 연구자들은 각 종교로부터 이미 같은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그 단초를 발견해 왔습니다. 예컨대 이제 기독교에서는 타인, 이방인에 대한 환대를 말할 수가 있고요. 불교의 경우는 저는 이제 불교 철학을 했기 때문에 앞에 무무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무문의 화엄경, 인드라망의 개념을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노자 선생님의 무의화자연 사상들은 이제 총체성과 상호 연결성의 개념을 강조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지성과 관련된 외부적 요인으로는요, 자유와 기술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란 표현과 창작과 관련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술이란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 모두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의미합니다. 정치, 사회 및 기술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 집단 지성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치적 자유가 발달한 사회에서 집단 지성의 효과는 훨씬 큽니다. 동시에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집단 지성은 획기적으로 부각시켜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집단 지성은 창작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가져오게 됩니다. 공유와 협업을 통해 호혜적 유대관계 그리고 활발한 상호 교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카스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스텔이라는 사람은 지구촌의 이제 수평적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말을 했는데요. 이 체제를 등장시킴으로써 정체성 혁명과 정보화주의의 이제 이 두 가지가 함께 사회 변동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노드로 연결된 사회가 등장함으로써 수직적 사회 구조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와 같이 엘리트 집단의 소수의 미디어를 동원하여 여론을 관리하던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할 수도 없고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직도 엘리트 집단의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 엘리트 층에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획일주의의 시대에서 다원주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 연결성이 형성됨으로써 종전의 사회와 이제 현저하게 차별이 생긴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중정당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비슷하게 드렸는데 누군지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를 겸하는 프로슈머가 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슈머.
종전에는 신문사만이 기사를 생산했다라면은 지금은 누구든지 자신의 PC를 통해서 기사를 생산하고 배포를 하고 방송을 하고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드렸죠. 프로슈머. 이러한 정신은 오픈소스 운동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오픈소스. 크라우드 소싱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본주의의 주요 표징 중에 하나인 사적 소유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확산은 이제 실시간의 정보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공유를 통해서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러한 체계나 체제는 어떠한 전환을 이뤄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전환의 과정에서 공유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기여하게 되고, 이게 전환이 됨으로써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나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개개인, 언론, 정부, 기업 또한 대화형, 각자 방송하고 각자 미디어가 돼서 하고 있지만 대화형,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대화형 저널리즘이 이와 유사하고, 앞으로 이제 대화형 저널리즘이 곳곳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수용자와 언론사가 생각을 공유하는 저널리즘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의 예가 유튜브가 시청자, 그러니까 구독자와 실시간 소통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방송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방송의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다 노출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시간의 소통 빼고는 1시간 그냥 날린다고 보면 되시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한 방송의 상태가 재현되기도 하고, 그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자와 언론사의 생각을 공유하는 저널리즘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 상황이 유튜버와 구독자와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제 요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형 모델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집단지성은 탈엘리트주의와 개인의 부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게 활성화될 것이고, 이게 운동화 시킬 것이고, 클라우드 소싱이 점점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지식 기반의 정보 사회라고 일컫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보사회란 정보혁명 또는 이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부터 파생된 사회로서 정보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이제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이제 재화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사회적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산업사회나 후기 산업화 사회와
구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를 대표하는 것이 디지털의 발달입니다. 1990년 이후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집단지성과 네트워크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인터넷 발달은 웹 2.0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가상 공간에서의 개방과 참여와 공유를 의미하는 정신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블로그의 출현 이후 SNS의 확산은 집단지성의 측면에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연결된 공론장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대중적인 민주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이 웹 2.0 시대에는요, 아이디어는 타인들과 나눌 때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고, 이 아이디어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검토되고, 다듬어지고, 이제 차용이 되고, 수정되고, 개작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상징이 된다. 이런 활동은 한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내가 제일 먼저 말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관점과 안목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거추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다양하게 집단적으로 공론장이 형성이 되면서 퍼져나간다. 웹 2.0 시대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이 웹 2.0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 헌법학자 강경선 교수님이십니다. 인맥팔이 좀 하려고 웹 2.0과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말씀하셨고, 노무현 정부 시대 때 이것을 기반으로 네이트, 야후, 네이버, 기타 등등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는 최초로 이제 공론장을 이제 활성화하는 민주주의를 토론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앞전 영상 보면은 민주당의 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때 웹 2.0과 집단 지성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이 만드신 개방, 참여, 공유, 연결된 공론장, 요거를 이제 정부에서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내각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각제라는 것은요, 의회에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법률안이 아닙니다. 내각 구성이라는 것은 일본만 내각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만 내각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만 의회 내각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의회 법률은요,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법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헌법학과 법 철학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각의 나라마다 법을 다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법만 봐서 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헌법 한 문장, 법조항 한 줄 바꾸는 것도요, 모든 전 세계 나라의 법조문을 다 봐야 합니다. 법 나와라 뚝딱 법 망치로서 휘둘러지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각제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제대로 아시려면요, 이건 이제 법학과 4학년 정도의 교과 과정 중에 하나인 비교법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내각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회, 내각제가 어떤 것이라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의회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교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비교법, 가족법, 물권법, 채권법, 뭐 이런 법 분야인가. 뭐 비교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뭐 규율 체계인가. 뭐 이런 거냐는 것입니다. 비교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뭐 별도의 법 체계냐, 이런 질문이냐, 모두 아닙니다. 츠바이게르츠와 퀴츠라고 말한 바와 같이 법을 대상으로 비교를 그 절차로 하는 지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법을 비교하는 지적 활동. 그러니까 세계에는 42개의 법 체계가 있습니다. 42개의 법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각제 한 체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42개가 있어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다시 크게 나눕니다. 세계의 주요 법 체계, 대륙법, 보통법, 사회주의 법 체계,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눠요. 그렇다 보면 이 비교법이라는 것은 비교의 방법의 특정 법 전통과 법 규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교법에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법 체계나 법 전통을 비교하거나 혹은 전통 법 체계들 간의 법적 관심, 법 제도, 법 분야들을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활동을 말을 하는데요. 이 활동을 거치지 않고 법문이 교체되거나 법 체계가 교체될 수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원 하나가 내각제를 한다, 내각제 선동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김민석 의원이 내각제 세력이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라라고 말을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가끔은 아둔한 동지보다 똑똑한 적이 낫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멍청한 동지보다 똑똑한 적군이 낫다고요. 이 법체계라는 거는요, 의원 몇 명이서 협의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정당 대 정당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몇 년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국가의 법률과 그 제도들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다수의 국가들과 공존하는 법률적 철학과 유사한 법률적 구조, 우리나라와 일본적 법률 구조가 유사합니까? 내각제 법률 구조가 우리나라랑 유사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지.
이 법체계는요, 광의적 법체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비교법도 일도 모르면서 무슨 김민석 의원이 내각제를 말했다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본인이 말했는데도 끝끝내 뭐 신문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해? 당사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델리민주에서 인터뷰를. 즉각 멈추라고까지 성명문까지 발표했어요. 뭐 하자는 거야 진짜. 김민석 의원 변호사예요. 당시 발표 보도했을 때는 대변인으로서 말한 거예요.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개 식용법 김건희 씨가 말한 거 통과시켜준 거는 김건희 씨랑 친해서 그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계곡 정비산업하고 사업하고 성남 모란시장 재건사업하면서 도축으로 잡히진 개 식용사업 정리해야 했었어요. 도살 사업하는 거. 그런 거 정말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도 없애다 그거 못 없앴대요. 이재명 의원도 발의했었어요. 김건희 씨가 국회의원입니까? 법안 발의가 가능합니까? 발의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법안에 동의한 거지, 의원들이? 그리고 김민석 의원도 길고양이, 동네 길고양이 그 사모님하고요, 고양이 밥 주러 다니기 바쁘대요. 길냥이 구조를 2마리를 해갖고 자기네 집안에서 키우신다고. 그 유튜브 거기 델리민주 인터뷰 보면 다 나오더만. 다른 건 다 잘 찾아보면서 김민석 의원은 안 찾아보시나? 의도적으로 안 찾아보는 거예요? 보고서도 못 본 척하는 건가? 악의성을 띠고. 이 정도면 악의적으로 안 보는 거고 뭐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고의성을 띠고. 예컨대 고의가 있고 없고의 과실은 어떤 거에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내가 입으로는 고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동종 특징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법률 집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역사적 배경과 발전, 사고방식의 특징적인 제도,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법원천의 방법, 이데올로기의 기준을 어떤 걸로 삼느냐, 법 체계는 어떤 것을 공통적으로 본적을 갖고 있느냐, 독일법과 프랑스법 예를 들면은 같은 법계가 어떤 것이 공통점이고 법 사상사와 법제도, 법 역할, 법원들이 뭐가 존재하느냐. 그렇고, 그리고 이걸 정말 몰라서 안 쓰시는 건지 알아도 모른 척을 하시는 것인지 정말 그 점이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국회에 법학 박사님들 많으신 것으로도 알고 있고 법학 학자님도 계시고 대표적으로 조국 대표는 법학 교수자 법학자시잖아요. 이 대통령 법률 거부권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인지, 아셔도 대안을 안 내놓으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왜 모르고 안 하시는 건지, 알고도 안 쓰시는 것인지, 정말 모르시는 것인지 이제 의문이 들고요. 이번 영상은 조금 길어서 다음번 영상으로 넘겨서 제가 이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통제와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유형,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이제 이송, 보류 거부에 대한 인정과 이제 학설이 어떻게 갈리고 있나, 전면 이제 부정설에 대한 거, 회기 계속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그냥 제가 최강의 어벤져스, 제가 웬만하면은 사람 소개 잘 안 해드리는데요. 이재명 대표님과 김민석 의원님을 위해서 최강의 어벤져스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한테 조언 받지 마시고 그냥 이분들한테 좀 받으시면 어떨까 해서 감히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이제 헌법학에서는 최종 병기십니다. 강경선 이제 헌법학자십니다.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시고요. 법학 박사시고요. 이분께서는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이 법을 공부하시느라고 결혼도 안 하셨습니다. 대륙법, 영국법, 고대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이런 법도, 인도법 같은 것도 다 공부하셨고요. 로마법, 독일법, 영국법, 일본법, 중국법, 미국법, 러시아법, 그리고 뭐 비교법을 여러 가지로 공부하셨고, 헌법은 물론이며 통치 기본 구조, 뭐 헌법의 기초, 뭐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책도 발간을 하셨습니다. 비교법에서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쓰셨던 게 굉장히 대단한 책이고 있고요. 이분의 한번 조언을 한번 얻어보시면 어떠실까. 새로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강경선 헌법학자이시자 이 비교법과 헌법의 최종 병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법철학자, 정치 성향이 짙지 않은, 하지만 정치 색깔이 있으신 분이죠. 이 헌법학자이시면서도 법학 박사십니다. 독일법과 미국법, 영국법 다 공부하셨고요. 그러니까 법철학과 법사상사의 최고 선봉자십니다. 이상영 법철학자이시자 법학 박사님이십니다. 이상영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두 분은 이렇게 퇴임을 하신 분이세요. 퇴임을 하셨고 지금 이분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제 법철학 교수님이세요. 김도균 교수님이십니다. 이분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법학에서는 방송통신대에서 형법학 교수님이신 이제 부러진 화살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서 송송 당사자의 친구분이셨대요. 그래서 그 최정학 교수님이시라고 계십니다. 예, 그분의 형법학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멋있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또 방송대 출신으로서 그래서 최정학 교수님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면 좀 어떠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법 행정이나 경찰 행정 관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검찰, 그러니까
행정 이런 관련 서비스 관련 쪽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학, 화학, 역사학 이렇게 박사 학위만 3개세요. 많이 아실 것인데 배상훈 박사님 계시고 배상훈 프로파일러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한번 조언을 구하셔 보시면 어떠실까. 그러니까 저는 쓸데없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조언해 준다고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른 분들 말고 이상한 사람들 말고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뭐 기준은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상한 사람이라는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분들로 제가 뭐 누구를 소개해주고 뭐 이럴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보증한다.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이분들을 가깝게 두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분들은 뭐 자리를 요구하실 분들도 아니시고 상담이 다 가능하신 분이시니까 기본적으로 다 철학적이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조언을 구해보실 지혜를 청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최정의 어벤져스입니다. 이상형 박사님, 강경성 박사님, 배상훈 박사님, 김도균 박사님, 최정학 박사님, 그리고 다 교수, 이 법학 관련해서는 교수님 하시려면은 다 변호사 자격증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조언도 가능하실 것이고, 근데 뭐 그런 거 말씀 뭐 물어보실 일은 않으시겠지만은 한번 그 정보력을 동원하셔서 알아보시라. 참고는 되실 것이다. 감히 청원합니다. 인재 풀 동원해보시라. 인재가 부족하다. 우리는 인재 풀 동원하자.